자, 통일을 이제 우선 어떻게 할까? 통일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선 분단 이후 71년 됐죠. 70년 동안 우리는 머릿속에다만 통일을 두었어요. 머릿속에다만. 그러니까 뱅뱅 개념으로만 있는 거예요. 통일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은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려 놔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통일은 가슴으로 뜨겁게 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주제예요. 어떤 지식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슴으로 통일이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탈북자를 붙들고 통곡이 이루어져요. 광화문의 저 시위 군중이 과연 통일의 열기를 가지고 그런 시위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문에 책 서문을 2개 썼어요. 왜? 지난 12월 광화문에 200만이 모였단 날 12시 40분에 버떡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뜨거운 통일의 열기가 타오르더라고요. 저분들이 깃발을 들고 통일로 가면은, 북으로 가면은 김정은이가 아무리 사악한 놈이라도 한 1, 20만 죽이면 끝나지. 저 200만을 어떻게 하겠어? 그게 통일이야 바로. 그래서 거기 가야 된다는 뜻을 담았어요. 제가. 첫째가 통일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끌어내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통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통일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을 보는 시각을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러나 바르게 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권력과 인민을 분리해달라는 겁니다. 권력과 인민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분리해달라는 거예요. 권력은 분명히 타도 대상입니다. 뭐 김정은 참수해야 돼요. 저 사악한 놈. 그러나 인민은 포용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 총재님이 남북 통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 원리를 설명해 놨어요.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이 온다고. 그 이상 진리가 있겠어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돼요. 과연 주변에 살고 있는 탈북인을 북한 사람을 그리워서 그들의 밥 굽는 모습을 그려보고 인권 불모지대 탄압받는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배고픔의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심이 가득시 관심이요.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응? 사랑이 뭐냐고 관심이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하게 권력은 타도 대상이고 인민은 포용 대상이다. 북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당했지. 길들여져 버렸어. 동물처럼.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 얘기했잖아요. 자기도 나이 꽤나 들었다고 그 사람이 62년생이가 되더만요. 그런데 지나놓고 자유세계에 와보니까 길들여져 버렸더라. 얘. 자유가 불안하다는 거야. 오히려. 심양공항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출입구가 있고 평양 가는 출입구가 있대요. 근데 서울 쪽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몸이 떨리더라는 거야. 평상시에도 외교관이기 때문에 중국을 거쳐서 이제 뭐 유럽에도 오래 있었고 그랬잖아요. 영국에 공사로 있었으니까. 근데 서울이라는 데가 반가울 것 같은데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쪽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그 스스로 나도 이미 체질화돼 버렸구나. 평양 사람으로. 이게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 첨부한다면 북한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이걸 공산국가로 보면 북한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일반적 공산국가 같은 북한도 망했죠. 특수한 국가입니다. 1953년에 스탈린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소련에서. 그 소련에서도 권력 투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한 평가를 놓고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밀려난 당파들이 남로당파, 박은영 일당들이 다 밀려났고 미제국주의 간첩 노릇했다고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그 다음에 연안파라고 중국 연안지방에서 빨치산운동 오던 항일운동파들이 밀려났고, 그 다음에 소련파, 박금철이라든 이런 소련파들이 또 밀려났고, 지금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한 파는 갑산파하고 저 산수갑산 지방에서 압록강 건너다니면서 항일운동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함경도 지방에서 장백산 넘어서 빨산 생활했던 사람, 김일성파들이죠. 이 갑산파하고 항일 빨산파하고 함경도파 일부가 모여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그걸 평양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PH 사단이라고 그래요. PH 사단, 평양 함경도 사단. 그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데 60년대 중소분쟁이 일어나요. 그 왜 중소분쟁이 일어나냐? 프루쇼프가 큐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미사일을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케네디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미사일 설치가 불가능해지면서 프루쇼프가 쏘를 되돌려갔어요, 무기를. 그 유엔에 와가지고 분풀이라고 막 구두짝을 두들겨 펴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프루쇼프가 내놓은 중요한 국제정세 변화를 얘기한 말이 있어요. 하나가 데탕트란 말입니다. 데탕트. 그 프랑스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화해, 공존, 그런 뜻이에요. 바꿔는 국제공산주의를 포기해버렸다 그런 얘기야. 마르크스 레닌은 혁명에서 분명히 자본주의하고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일국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한 절대로 공산사회는 안 오는 거야.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근데 프루쇼프는 스스로 일국 사회주의,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사회주의하는 걸 포기해버렸다 이게. 그리고 화해하자 이 미국 보러. 그리고 미국에 제안한 거야. 민주주의 참표는 당신이 하고 공산주의만 나는 관리하겠다. 현 상태에서. 그게 유명한 60년대 프루쇼프의 화해공존론입니다. 이 화해공존의 대탕토론이 나오니까 제일 충격받은 게 모태똥입니다. 대번에 프루쇼프를 비판하는 거야. 수정공산주의자라고. 네가 어떻게 막스 레닌주의를 네 마음대로 바꾸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프루쇼프가 점잖하게 모태똥이를 타일러요. 교조공산주의자. 세월이 바뀌면 이론도 바꾸는 거지. 무식한 놈. 너는 산속에 살아가지고 세상을 모른다 이게. 미국의 군사력을 모른다 이게 네가. 이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가장 충격받은 사나이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정치체제는 소련서 가져왔고 사회문화체제는 중국서 가져왔습니다. 이 통합된 것이 북한의 정치구조예요. 그런데 두 상징이 싸워 지금. 여기서 뭘 선택할 거냐 김일성이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네 가지 골격을 만들어내요. 사상의 주체, 정치의 자주, 국방의 자유, 경제의 자립이다. 이 네 가지 지도로선을 가지고 비로소 북한식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에 황장위라는 친구가 모스크바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김일성 대학으로 왔어요. 강사로. 근데 와서 정치 상황을 보니까 이 네 가지 골격은 세워놨는데 이것을 엮어서 하나의 이념, 사상, 주의를 만들어낼 수는 철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골격을 중심으로 주체 철학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름하여 김일성주의, 김일성 사상이라고는. 이 황장엽이 공로가 큽니다. 북한의 오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낸 데는.
이래가지고 이제 북한식 정치체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을 70년 초에 바꿨죠. 우리 유신헌법 북한 바꿨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막스 레닌주의는 그 시대 사상이지 지금 시대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알맞도록 창조적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헌법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그래가지고 지금 90년 헌법에는 이제 막스 레닌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김일성주의만이 이 시대의 구세주의고 세계를 이끌 쓴 지도 이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94년에 죽으면서 개정된 헌법에는 드디어 주석제를 김일성 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래서 주석은 다시는 안 나와요. 북한 땅에. 김일성이만이 주석이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은 막스 레닌과 결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결론으로 말한다면 막스 레닌주의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고 뭐가 있냐. 정치체제는 봉건체제입니다. 특수한 북한이라는 그 가치체계가 유교윤리적 가치 속에 있어요. 지금도. 크게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봉건체제가 적응이 되는 거예요. 혈통주의가. 그래서 백두혈통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통치체제는 철저한 군사통치입니다. 그래서 성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북한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 제가 이름을 짓기를 봉건왕조 병영체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이걸 공산주의라는 입장에서 북한을 평가하니까 제대로 평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다 어떤 나라 사회주의도 다 변했잖아요. 시장경제로 가고 동구고 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북한만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의 정치체제가 성공한 거라는 거야. 백두혈통체제가. 이런 차원에서 북한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 다방면의 연구가 되겠지만 한 가지 것만 가지고 통일을 논한다는 것, 또 뭐 시국의 변화 이것만 보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크게 막 깊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먼저 보면서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려달라는 것, 북한을 권력과 인민을 분리해달라는 것, 그리고 북한을 공산국가로 보지 말고 특수한 봉건왕조 병영 시스템으로 봐달라는 것.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장애인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주변 국가가 통일을 원치 않아요. 지금 분단의 고착형 평화관리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북방 세력하고 남방 세력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그대로 관리만 잘하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 봐라. 70년 유지가 됐지 않냐. 그 앞으로도 그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 관리가 되는 거지 어느 쪽이 더 가져가거나 어느 쪽이 내놓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우리 조상들이 원망스럽기도 해. 털을 저 중미에다 잡아놨던지 아프리카 쪽에 갖다 놨더라면 진작 통일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왜 멍청해 통일 안 했겠습니까? 저 예멘도 통일했는데. 근데 딱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점에다 자리를 잡아버렸다. 이 지리적 조건이. 그러니까 양보를 안 해요. 지금도 미국, 중국이 한반도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세력을 뻗치려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데 국제질서는 자국 이익을 전제로 하죠. 자국 이익. 응? 어떤 것도 자국 이익이 없는 것은 국제정치의 외교가 될 수도 없고 또 정치 질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반도가 네 나라 이해관계가 딱 걸려있다 이게요. 지금 보세요. 미국이 세계 전략에서 가장 핵심 전략에다 자리 잡은 자리가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방비를 1조 달러에서 6,500억 달러까지 내려가면서도 아시아 회귀적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아를 가장 귀한 정책으로 세워놓고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해야 될 미국이 하나의 전쟁이 못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의 전쟁만 꼭 한다면 아시아는 지키겠다. 이게 한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때문에 그렇고. 그런 면에서 우리의 터가 중요한 자리죠. 시진핑이 보세요. 금년 신년사에 들어봤잖아요. 영토 주권에 대해서 절대 양보 못한다. 그 다음에 해양 세력, 해양 주권도 양보 못한다. 그 원칙을 딱 천명하잖아요. 미국에 양보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드 배치가 왜 중국이 민감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남의 나라 안위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중국이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끝까지 좀 물고 늘어지잖아요. 보복오고 있잖아요. 한류의 금한령이라든지, 지금 심지어 어제그제 뭐 한국 화장품 안 쓰겠다고 불매운동 하겠다고 나왔더만요. 우리는 지금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한동안 30% 넘었다가 지금 한 27%까지 축이 좁아졌지만은 미국, 일본하고 무역 공급보다 중국 하나라 무역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 이게 우리가. 그래가지고 중국이 보복을 하면 엄청난 충격이 와요 실제로. 보복 아니고 성장이 멈춰도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이 1% 낮아지면 우리 경제 타격은 충격적인 거예요. 뭐 어디서 감기 걸리면 폐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농산물의 90%가 중국 겁니다. 이 우리 음식점에 먹는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명절 때 우리는 열심히 국산이라고 숙주나물부터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다 사다 제사 지냈는데 제삿날 다녀간 조상들 말 들어보니까 하나도 국산이 아니더라는 거야.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왔다 그냥 간 분이 여러 분 있더라고 내가 만나보니까. 우리는 국산이라고 사다 놨는데 거기다 덕에 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야. 뭐요 그랬더니 우리 와보면 밥상이 치워져 버렸다는 거야. 원래 영인체는 새벽 11시부터 움직이거든요. 자시부터. 그러니까 제사 오늘 11시부터 1시 사이 시작을 지내야 봄이라도 얼마나 열어놓으면 영인체가 와서 밥상에 같이 앉아서 후손들하고 먹는데 와서 보니까 상 다 치워버렸다 이게. 자식이놈 갈 길 멀다가 9시에 체리부러 가지고 고약스럽더만 거 조상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 차려야겠더라고. 조상이 도와야 뭔 일이 되는데 조상이 협조할 근거가 없어서 성질 나가지고. 자, 의존도가 너무 심화돼가지고 지금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고민이 돼요. 뭐 사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고고도 방어무기로서 우리나라가 현재 패트레이트밖에 없으니까 패트레이트 3는 가장 높이 방어할 수 있는 거리가 한 45km. 보통 25km 패트레이트 2. 근데 고고도는 250km까지 방어니까 사드는 그게 필요해요. 북한의 핵과 소위 요즘 무수단이라든지 신형 노동 미사일은 상당히 고도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방어가 안 돼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산업시설이 많아가지고 이 북한의 어떤 장사포라든지 이런 사격권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산업시설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그 영화 하나 원자력 발전소 터진 것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던데 그 영화 이름이 뭐죠? 판도라. 그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지금 수명이 10년 연장하고 또 10년 연장하잖아요. 그게 터져가지고 일어난 사건을 다룬 영화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26개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이게 하나가 터졌을 때 대구권까지도 울진에서부터 소위 방사능에 쌓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주에다 놓으면은 남부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해요. 그 공격을 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산항과 울산항을 군사 항구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전력 자산이 괌에 있습니다. 괌에. 소위 북한의 핵을 대체할 만한 비대칭 전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괌에서 핵우산을 우리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유명한 B-52기 전략 폭격기, 그 다음 B-2기,
무인 전폭기, 그 다음에 F-22 전투기 편대, 2개 편대, 이런 엄청난 무기 체계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북한의 핵과 맞먹는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사드가 우리 한반도에 배치 안 되면 그 방어가 물론 괌에 있습니다. 사드가 현재 일본에서 또 배치를 해요. 그래서 85% 정도밖에 못 막는다는 거죠. 그러면 국방에는 1%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와야 된다 이게. 근데 사드는 이제 밴드 미사일이 1,800km를 보잖아요. 수직으로. 그러면 성주 상공에서 밴드가 작동을 하면 중국의 운남성, 베트남 국경에 있는 고치역, 그 다음에 저 동북에 있는 중국 장백산, 우리로는 백두산, 그 지하에 있는 북한의 모든 군사력을 탐지해내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한 50%밖에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드를 가져야만 거의 8, 90% 방어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은 불가피히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자기들이 은폐는 무기체가 다 노출되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약점을 가진 조건을 아니까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 특사가 왔죠. 이 참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미국이 양보로기를 원래 2대 놓기로 돼 있어요. 한 대만 우선 놓고, 그리고 1800km를 수직으로 보는 레이더를 절반 딱 잘라서 900km만 보겠다. 그러니까 두 눈 뜨고 보던 것을 한 눈만 뜨고 보겠다. 그러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 저쪽에 두만강 하류까지 핫산 거기까지만 본다고. 저쪽 내륙은 안 본다고. 그때 중국에서 답장이 왔어요. 눈을 두 눈 감았다고 어떤 놈 믿냐고. 졸다 떠불면 끝이지. 그러니까 작동을 한 3시간이면 다 뜨게 응갑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사드를 너무 졸지에 발표했어요. 조금은 중국 협상을 해야 돼요. 네, 대북 핵폐기 카드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다 요구했잖아요. 북한 핵을 견제해달라고. 근데 답이 없잖아요. 계속 핵은 4차, 5차 실험하는데. 그러니까 양반들 그 급한 김에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나지, 또 각 다른 정당들의 또 정책이 달라져 버리지, 또 어떤 놈은 또 중국까지 그냥 4대 외교로 기어가서 뭐로 갔는지 가가지고 갔다 왔다 했었지. 이게 나라 아니지만 안팎이 시끄러워요. 아시든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의 트럼프의 트라우마, 사드의 지금 시진핑의 재강공 정책, 그다음 푸틴의 아주 강한 러시아 정책, 일본 아베의 군국주의와 보통국가화하는 헌법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정황이 한반도에 다시 몰려와가지고 마치 어떤 면에서는 100년 전 한국의 위기처럼 우리를 목조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환경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 고열이 온난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돼요. 지금 겨울이 거의 없어요. 지금 생태학자들은 앞으로 80년 후 대한민국에서 소나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니까 생물이 다 바뀌어버리는 종이. 얼마 전에 평창에서 어떤 친구 하나를 만났더니 산을 싸게 파는 땅 어디 있는지 모르냐고 나보고 그랬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망고 단지를 만들어야 돼. 망고. 강원도 영월 평창에다 저 더운 지방에서 생산되는 망고 있잖아. 그 망고 그거 생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 벌써 기후의 변화를 벌써 예측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환경 문제, 그 다음 인구 절벽 문제. 지금 생산 인구가 금년부터 감소돼 버려요.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돼요. 그러면 우리 노인 인구는 투자를 많이 하지 생산을 많이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못 되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냐. 2080년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 인구를 1,500만으로 본다. 1,500만. 그러니까 지금 5천만의 상한선을 찍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 산업을 누가 할 거냐 그런 얘기야. 물론 산업은 이제 지식산업, 소위 정보산업에서 지능산업으로
인공지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산업, 로봇 산업으로 변화해 갑니다. 그냥 로봇이란 건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법무사나 변리사나 회계사나 의사나 이런 건 전부 다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할 수 있어요. 더 정확해요. 이번에 그 암도 수술했는데 뭐 거의 의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 산업들은 대대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정을 가진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또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게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4차 산업 앞에 우리가 지금 무력해 있죠. 이 4차 산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무지하게 편리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우리가 그 슈퍼마켓 시장 있잖아요. 무슨 뭡니까 농협이라든지 큰 뭐죠 큰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지하에다 넣어놓고 차에서 내려서 카트를 끌고 매대에 와서 물건을 다 고르죠. 필요한 물건을. 그리고 매대로 오죠. 매대 계산대로 와서 바코드 가지고 전부 계산을 해서 돈을 카드로 결제도 현금 결제하고 또 카트에다 실어야 돼요. 자동차까지 갖고 가려니까. 이런 불편한 과정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냥 자동차 타고 매장에 가서 물건 집어넣고 나가버리면 끝이야. 다 카드에 결제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든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입니다. 이제 계산대에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상고 없어져가지고 수판학과 없어져도 전자계산기는 잘 돌아가는 금융은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산업, 융복합 산업, 인공지능 산업, 로봇 산업으로 바뀌는데 왜 이걸 못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량 실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칩을, 바코드 속에 들어가는 경제적 칩을, 예를 들면 5원짜리 물건이 성량이 있어. 5원짜리. 그거 적어도 18원 들어간대. 하나의 칩을, 정보를 집어넣는데 18원 이하의 물건에 대한 가격을, 이 정보 입력을 개인이 할 거냐 기업이 할 거냐 국가가 할 거냐 그거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전선주를 끌어오면 외부선은 정부가 되고 한전이 되고 내부선은 개인이 되듯이 그 정보 입력에 대한 책임을 소재를 누가 돈을 낼 거냐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은 미국서는 지금 이제 실험 단계 몇 개 그 마트들이 생겼더라고 벌써. 그렇게 세상은 편해져 버립니다. 그런 구조의 대대적 변화를 앞으로 모병이니 징병이니 군대도 참 로봇과 싸우는 거야. GPS만 딱 입력시키면 지가 알아 찾아다니면서 뭐 적군인지 암호하고 돌아다닐 일이 없어. 보초 쓰는 거, 경비 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의 변화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농업사회가 6천만 년 지내, 6천만 년. 그런데 2차 산업사회, 산업혁명은 300년 진행됐어요. 그 정보화 사회는 50년 진행됐어요. 이 4차 소위 지능사회는 불과 4, 5년 만에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전동차 무인으로 다니는 것 좀 보세요. 앞으로 버스도 무인차가 이제 판교에 금년 말부터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 다른 나라들은 거기 가기가 바쁜데 우리는 지금 분단도 해결 못 해가지고 답답하다 이게. 더군다나 지도자도 잃어버렸다 이게죠.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걱정을 많이 안 할 수 없지만은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국민이 엄청나게 성숙해 버렸어요. 이번 시위를 통해서. 그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게 시위 아니에요. 경찰과 충돌, 또 끼리끼리 충돌. 그런데 이 10번 집회에 한 1천만 명이 뭐 그 사람들 숫자가 많은지 몰라도 동원됐대. 그쪽 촛불 시위. 또 태극기 시위도 뭐 몇백만 지금 동원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질서정연하고 청소 깨끗이 해내요. 이건 진짜 시위문화 사상, 세계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시위를 수출해 먹고 살게 생겼어, 잘하면. 무슨 미국서부터 수입이 들어왔다니까 좀 가르쳐더라고.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시위 좀 가르쳐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류가 세계를 휩쓸게 되잖아. 시위 문화가 휩쓸게 생겼어. 재밌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시민이 성숙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거 어떻게 볼 거냐? 저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 일반 사람은 섭리란 생각을 못 떠올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섭리를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자, 북한이라는 상대적 위협 요소가 있어요. 불확실한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저것들이 물리적 수단이 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핵을 만들어 놓고 쓰지 말란 거 있어요? 그 쓰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야. 아, 위기에 몰리는 쥐가 고양이한테 안 달라들어요? 달라들지? 아무리 자제하고 싶어도 지 벙커가 부서져가지고 김정은이를 참석했다는데 또 자기들이 성역하고 있는 금수장 기념궁전에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을 파괴부리 할 텐데 우리는 북한을 때릴 것이 없어요. 거기밖에. 성전밖에. 아, 여기는 산업시설이 많으니까 어디가 터져도 좀 난리가 나지만 거기는 아무리 두들겨 펴봤자 뭐 무너질 게 있어야지. 논두렁밖에. 그러니까 그걸 두들겨 펴야 된다는 게 신전을. 그러면 신전을 건드려 버렸는데 저거 가만히 앉았겠어? 할아버지 콧수염이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위험하다 이게. 참 걱정되죠. 그래서 북한은 핵보다 더 무서운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광화문 광장의 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민주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성하면 북한은 손드는 거야. 그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우리 뵙기. 그것도 나 뵙기 못해. 딴 사람들 감히. 자, 그래서 내가 밤중에 일어난 거야. 야, 희망이다 이게. 자, 왜 희망인가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왜 제도가 나왔냐? 메시아를 나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물주의가 최고의 결정을 한 공산주의고 신이 없다는 주의가 공산주의 만들었고 신이 있다는 주의가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장로로서 여기다가 한국에 와서 정치제도를 도입할 때 기독교 민주국가를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북에서 영락교회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평양이다 예루살렘 아닙니까? 많이 내려왔을 때 그걸 보호해주고 개척 교회를 다 권장했다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뿌리를 들여가 보니까 불교가 너무 깊이 박혀있다 이게. 그래서 불교 탄압이 시작한 거야. 무슨 절간에 애기 기저귀가 있냐고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치관 혼란해가지고 저로 다투다가 기독교가 완성을 못하고 말았지만은 미국은 기독교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성서위에다 선서하는 거야. 성서위에다가. 그리고 종교가 이다이냐 뭐 사탄이냐 이런 용어는 인간을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동원 못하게 헌법 못 박아버렸어. 종교가 사이비냐 이다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이 가리는 거지 인간끼리 하는 거 아니다 이게야. 그러니까 종교 자유를 선언해버렸다 이게야.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내잖아요. 숫자만 많아지면 그냥 기독 종교 돼버리잖아요. 이단으로 왔다가도. 우리는 아직도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때그면 이단이라고 우리 싸고 그러지만 말이야.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2020년에 국민종교 만든다니까 뭐 어차피 기도해가지고 단판 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자, 만일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안 왔으면 우리 참부모님 오셨겠냐고요. 민주주의는 메시아를 마주하게 한 정치제도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수평원리에서 만들어진 정치제도니까 수직적 하늘을 받들어야만 그 정치제도가 온전한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없잖아요. 당분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권력이 국가 위에 앉아있다. 정당이. 그러니까 정권만 잡고 나라를 망해도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래서 우리 권력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정치 개편해야 돼. 이번에. 우선 헌법 바꿔야 돼. 국가의 전극대적 상징 조작이 하나 나와야 돼.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다 두든지 우리 참부모님을 올리든지 해서 국가 이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헌법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지금 몰라서 그러지.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그런 말 자체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나는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책에 밝혀놨어요. 책에 다 밝혀놨어.
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이야. 이번에는 뭐 저 민주평선에 나 저 훈장 하나 큰 거 준다고 공적서 내라겠대. 심사위원 놈들이 그따구 소리 했으면 그 사람 강의 중에 일부는 통일교 교리를 갖고 오고 있다고. 대목자 놈 새끼들 말이야. 어? 교리 갖고 있어 나라 살리고 통일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지. 어떤 이론을 뭐 지그들이 만들어냈어? 여기서 주워 왔지 저놈들도. 말 새끼들이 이 말이야. 아니 상 준다는 말 날짜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 그래서 알아봤더니 조영원이 했더니 미안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 두 교수가 반대 7명 심사위원 중에 2사람이 반대가지. 그래서 거지 같은 놈 대통령 망신다는데 그 받기 싫으니까 잘 됐다고 그러지. 자 아무튼 간에 원칙은 원칙이잖아. 진리는 진리잖아요. 응? 근데 왜 못 밝히게 뭐 있어? 구석구석 밝혀놨어 이게. 섭리가 왜 필요한가? 그래서 정치가 이제 마지막 판세를 벌이고 있는 거야. 자, 민주주의는 3가지 원칙에서 발전하는 거야. 첫째, 투표를 통해서 권력이 이동하는가? 투표를 했더니 권력이 바뀌었냐 이게 개표해가지고.